자, 요 단원 시작해서 요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갑시다. 원소랑 원자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언제 원소라고 해야 되고 언제 원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한글로 단어를 만들어서 구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두 가지를 분리 못하고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치? 언제 원소라고 해야 되고 언제 원자라고 해야 돼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그러고, 그치? 원자는 자, 얘는 기본 성분, 얘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여전히 헷갈리잖아.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종류를 구분할 때는 우리가 원소라는 이름으로 쓰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세알려야 될 때는 원자라고 부르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보면 돼. 봐봐. 물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여요? 크게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 안 들어가요. H2O다, 그지? 이걸 써놨을 때 원소 몇 개야? 물을 이루는 원소는 총 몇 가지? 두 가지죠. 수소와 산소. 물 한 분자는 총 원자가 몇 개야? 세 개지.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무슨 뜻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종류를 이야기할 땐 원소, 개수를 세알릴 때는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소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들 잠깐 같이 이야기하자면, 현재까지 110여 종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빅뱅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1번에서부터 92번, 우라늄까지.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만들어낸 원소가 93번부터 118번까지. 오가네손까지. 93번은 넵투늄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92개의 자연계 원소와 그 이후 약 20여 개의 인공원소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보통 분자이거나 원자 결정이나 분자 결정인 결정 상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분자나 결정은 원자들의 화학 결합이 일단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뭐보다 당연히 많다? 원소의 종류보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책에 금속원소, 비금속원소가 나오고 주기율표가 나오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금속, 비금속을 나누기보다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거 다음 주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줄까? 아니면은 둘 다 비울까? 아니면은 몇 개는 둘 다 비우고 몇 개는 둘 중에 하나만 비우고 할까? 고등과정인데 둘 다 비운 거 몇 개 섞어놔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야 돼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모양대로 외우세요.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 요대로 외워주셔야 돼. 자, 주기율표에서요. 되게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 가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금속, 비금속, 18쪽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같은 세로줄을 뭐라 그러게? 뭐라 그래요? 같은 세로줄. 네. 같은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있습니다. 족의 특징은요.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최외곽 전자라고 부르고 보통 고등학교부터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 전자들이 있어요. 같은 뜻인데 딱 하나 18쪽에서만 다르게 불러지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전자들이 배치돼 나갈 때 가장 안정된 구조에서 배치돼 나가려면 안쪽 궤도부터 차곡차곡 전자들이 쌓여 나온단 말이야. 이때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어디에 있는 전자들만 반응한다? 제일 바깥쪽 궤도에 나와 있는 애들만 반응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막연하게 우리가 위치적인 개념으로 최외곽 전자라고 불렀고, 고등과정부터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 둘이가 어디가 달라지느냐? 얘네들 18쪽.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이온 나갈 때 언급이 되게 될 텐데 비활성 기체, 비활성 원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전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그 해당 궤도를 꽉 채웠단 말이지.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꽉 채웠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원소들과 화학적인 결합을 한다던가 반응을 한다던가 전자를 준다던가 전자를 얻어온다던가 남이 다른 원자랑 전자를 같이 쓴다던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응? 반응을 안 하니까 원자과 전자를 몇 개라고 말해야 돼. 그치, 0개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최외곽 전자 개수를 이야기하면 네온이나 아르곤은 8개거든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면 몇 개라고 부르는 게 맞다? 0개가 되는 거지. 반응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반응을 한다는 거지.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줄에 속하는 거를 주기라고 그럽니다. 이 주기의 개념은 전자 껍질 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주기가 증가할수록, 즉 아래쪽의 위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원자의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죠. 응?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지. 봐봐. 요 앞에 것만 빨리 한번 메모 좀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뭐 좀 적게. 요 표를 바탕으로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자, 봐봐. 우리 보통 여러분들 원자 표시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원자, 나트륨. 이 나트륨이라는 원소 기호에 보면 숫자를 보통 5가지 형태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앞에 큰 거 적는 거 알고 있죠? 여기가 뭐 적는 칸인데? 개수.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는 비율. 맞지? 여기는 뭘 적어요? 왼쪽 위에는 뭐 적게? 이온일 때 전하 적잖아. 플러스 몇인가 마이너스 몇인가. 맞지? 요 밑에 적는 건 뭐게? 결합비예요. 결합비. 예를 들어 우리 H2O면은 이거 무슨 소리야? 물이라는 녀석 안에 수소에 몇 개? 2개. 산소는 몇 개? 숫자 1 생략돼서 1개. 요렇게 할 때 쓰는 숫자잖아요. 맞지? 요 뒤에는 우리가 어떤 반응과 관련된 것들이 적히는데 원래 안 적었던 앞쪽에 적는 칸이 2개가 있어요. 요 밑에 적는 칸하고 요 위에 적는 칸. 각각 뭐가 적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요 밑에 칸에 들어가는 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랑 똑같은 게 뭐야? 이건 중학교 때 배운다. 원자 번호랑 똑같은 의미. 원자의 뭐의 개수?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 그 원소에. 원자 번호라는 게 양성자 수란 말이죠. 그리고 양성자 수라는 말은 중성 원자일 때 뭐가 된다? 전자 개수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위에 전하 값이라는 것이 결국 뭐다? 양성자수 빼기 전자 개수를 적어놨던 게 우리가 이온 전하량이잖아. 0이면 생략하는 거. 맞지? 그럼 요 위에 적히는 거 얘는 뭘까요? 여기 적히는 게 질량수라는 거예요. 질량수라는 게 저기 적히는데 저기 적히는 게 뭐냐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개수가 적힙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질량수랑 비슷한 개념으로 다뤄지는 게 나중에 가면 배울 원자량이라는 개념이래요. 고등과정에 가면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무슨 소리다? 우리 나트륨 원자를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원자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인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성자 몇 개야? 그렇지. 원자 번호가 10이니까 양성자가 11개예요. 그리고 얘 이온이야 아니면 원자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 원자잖아. 그러면 당연히 중성원자니까 전자수도 몇 개? 11개.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23개래요.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몇 개짜리 원자다? 그치. 12개짜리 원자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 학년이 몇 학년이냐? 2학년 올라가나? 셋 다? 응? 중학교 2학년 이제 여러분들 단원이 바뀌어서 2학기에 칠 거예요. 서술형에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원자는 왜 정기적으로 중성인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서술형에 매해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원자가 중성인 이유? 한 문장으로 쓰려면 핵의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 마이너스 전하량 크기 총합이 어떻다? 같다. 두 문장으로 나눴으면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과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중성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다? 같다. 자, 결국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서 가운데 뭐가 있고 핵이 있고 핵 바깥쪽에 일정한 궤도에 그 핵에 있는 플러스 개수만큼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고. 맞지? 원자 핵은 어떻게? 플러스인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리면 얘 무슨 원소게? 얘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핵에 플러스 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얘 그러면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얘 누군데? 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뭔지 안 가르쳐줘도 얘는 헬륨이고 얘 4짜리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서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를 돌게 만드는 이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게? 힌트, 이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있었어. 이번에는 개정돼서 2학기로 갔나? 아니다, 얘 아직 1학기다. 뭐라 그러게요, 얘를. 이 힘. 핵과 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힌트, 물리 시간에 배웁니다. 무슨 힘? 전기력. 다른 말로는 쿨롱 힘. 공식은 F는 비례상수 K 주고 R 제곱에 Q 곱하기 Q 다시예요. 요식 해석 좀 합시다. 왜? 이 식 해석을 하고 이 식을 주기율표에 적용하면 저절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응? 여기서 R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R은 결국 뭐다? 궤도 반지름이 될 거고, Q나 Q-가 뭐가 돼요? 전하잖아. 맞지? 그러면 하나가 누구의 전하? 핵의 전하. 하나는 전자의 전하량인데, 맞죠? 그러면 Q-가 일정해도 Q 값은 뭐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바뀌겠지.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 요 주기율표를 잠깐 놔봅시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Q 값도 커지지만 R 값도 커지겠죠. 근데 R은 뭐야? 제곱 효과가 나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기율표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떤 효과가 크게 난다? R의 증가 효과가 크게 나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F가 감소하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올수록 뭐가? 핵의 전하량이 감소해서 F가 감소합니다. 맞지?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어느 쪽? 왼쪽으로 갈수록 어디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은 강해진다, 약해진다? 그치. 이쪽으로 올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감소되는 원소들이 바로 금속입니다. 금속이야말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성질들이에요. 금속이 가지는 성질들. 이 중에서 반응 절대 안 하는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인 18쪽 빼고 18쪽을 빼고 봐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Q가 네. 자, 오른쪽으로 올수록 핵이 가지는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따라서 F도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해지겠지. 또 어떻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F가 증가해요. 즉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쪽으로 올수록 원소들이 전자를 버린다, 땡겨온다? 가져오기 좋겠지. 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뭐 하게 된다? 버리는 힘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쪽으로 가는 성질이 비금속의 성질이고 요쪽이 금속의 성질이고 요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커집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율표 118번까지 다 보게 되면 저기 봐봐. 65쪽을 펴보면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색깔을 보니까. 주기율표 가운데 부분까지 거의 다 금속이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다 금속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 준금속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반도체 같은 녀석들, 금속과 비금속 양쪽의 성질을 같이 가지는 애들이고, 순수한 비금속은 어디에 있다? 오른쪽 위에 조금 있잖아. 근데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를 따져보면, 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기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얘네들은 다 비금속이라고 봐야 돼. 여기로에는 비금속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래서 금속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결합해 있냐면 사실 금속 원자들은 이미 양이온 상태예요. 전자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다 버리면 제일 바깥쪽 전자들을 갖다 버리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겠지. 그런 금속 자체는 이미 양이온인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플러스 전기들끼리니까 청력이 생겨서 터져야 되잖아. 안 터지고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내다버린 전자들이 원자의 결합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디? 양이온도 주변에 존재하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자 저 원자 사이사이를 빨리빨리 막 움직여 다니면서 원자들을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자유전자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저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에요. 책을 한번 볼까요? 금속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수은을 제외하고 전부 다 고체고 그렇게 고체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거죠. 이온이 결정이 돼 있고 자유전자의 양 결합을 하다 보니까 단단한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자,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돼 있죠. 금속 요즘에 이제 진짜 유튜브가 좋아지고 하면서 참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들과 공유를 잘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채널 중에 유튜브 중에 보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유튜버 한 명하고 나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자 편하게 물리학과 교수님도 나오고 천문학자도 나오고 어쩔 때는 생물학자도 나오고 화학자도 나오고 하는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에 빛은 반사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빛은 반사되지 않아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야. 빛은 멈추면 안 되거든요. 반사가 되려면 멈춰야 되잖아, 순간. 속도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날라오던 빛이 금속 표면에 닿으면 이 물체가 가지는 전자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다가 그러면 빛을 흡수하잖아. 스펙트럼 할 때 배웠죠. 얘가 낮아지면서 그 빛을 그대로 방출시켜 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빛은 그래서 멈춘 적이 없죠. 흡수됐다 다시 나온 거야. 근데 금속이 가지는 고유한 광택은 자유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마다 광택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저기에 열을 전달하고 전기를 통한다. 네,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 전도가 어떻게 열 전달하는 거라 배웠어. 이웃한 입자들끼리 충돌로 열 전달하는 게 전도라고 배웠잖아. 근데 금속의 경우는 뭐가 있다?
원자보다 훨씬 더 가벼운 자유전자가 있어서 얘네들이 그 다음 원자를 먼저 때려줘요. 그러니까 열 전달 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빠를 수밖에 없고, 자유전자들이 있으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도 전달을 훨씬 잘하겠죠. 그리고 저 자유전자들이 딱 멈춘 상태로 붙여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우리 예를 들어 봐봐. 이온 결합이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치돼 있어야 되죠. 거기서 힘을 줘서 틀어지면 청력 때문에 박살나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전자들이, 이거 안성재 동작인데, 이미 전자들이 원자 핵을 감싸서 막 움직이면서 붙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꼭 그 자리, 그 방향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조금 휘어지거나 해도 어떻게 해준다? 붙여주고 있는 상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금속이고, 비금속은, 얘네들은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비금속은 공유결합이라는 걸 해요. 좀 이따가 공유결합은 뒤에 가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원자 두 개가 서로 같은 개수의 전자를 내서 요거 우리 같이 쓰자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게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한 분자를 이루기에는 결합이 매우 좋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전자를 공유해서 똘똘똘 뭉쳐서 아주 단단한 입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분자가 돼. 근데 그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이 분자랑 저 분자랑 안 친해요. 가장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남학교야 아니면 공학이야? 남학교? 그럼 니는 본 적이 없을 거야. 여학교죠, 둘이는. 공학이야? 공학이야? 하기야, 공학도 똑같다. 그 여학생들 있잖아요. 학교에 절친 있죠. 되게 친한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든 아니 다른 반이든 진짜 친한 친구들 있잖아. 이 남학생들이 진짜 신기해하는 뭔가를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됐어요. 야, 화장실 같이 가잖아. 일설에는 그 변기 칸 안에도 같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냐? 그건 아니지. 들어가냐?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간다 그러면 적어도 화장실까지는 같이 가준대요. 심지어 심한 애들은 칸 속에도 같이 들어간대. 남자들은 이해되냐 이거? 그렇게 가는 애를 본 적 있어 없어? 근데 사실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결합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녀석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 그룹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친한 아이들이 한 두세 명씩, 세네 명씩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지, 학교에. 그러면 요 집단이 있고, 요 친구 모임이 있고, 요 친구 모임인데, 이 두 모임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이게 분자예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끼리는 진짜 안 떨어질 만큼 똘똘 결합해 있단 말이야. 공유결합.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랑 분자는 안 친해요. 친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친해요.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은 크다 작다? 작겠죠? 그러니까 뭐로 존재한다? 기체가 많은 거야. 비금속이 기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입자들을 이루는 분자는 되게 결합이 강한데 분자랑 분자는 별로 안 친해요. 특히 호돈소일 때 심해요. 그래서 비금속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액체인 경우는 비금속에서는 브로민이라는 녀석 하나밖에 없어요. 원소일 때는. 아까 고체일 때는 수은만 액체였다. 그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공유결합으로 딱 결합하는 거기에 전자가 잡힌단 말이야. 그럼 자유롭게 다니는 전자는
없죠. 그러니까 광택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해, 잘 안 통해? 잘 안 통해요. 힘을 줘서 모양을 휘게 하면 어떻게 휘어져요, 부서져요? 부서져요. 왜? 분자를 이루는 그 각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원자적 구조로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리고 이 주기율표 구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수가 일치하고 껍질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자가 가지는 성질이나 반응성을 알아보려면 주기율표만 잘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걸 위해선 주기율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금속, 비금속과 주기율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알칼리 할로젠하고 전자 배치 들어갈 건데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기 65쪽 밑에 보면 알칼리와 할로겐이 나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란 주기율표 제일 왼쪽인 일족 원소 중에 수소를 제외한 녀석들이에요. 수소는 비금속이다, 그지?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금속이니까 고체고, 은백색의 광택을 지니는데 이 은백색 광택은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네들은 산소랑 물과 반응성이 무지 커요.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산화피막이라는 표면의 산화물에 의한 막이 생기는데 이게 지우개 때 묻은 색깔처럼 뿌옇게 이렇게 때가 낍니다. 알칼리 금속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매우 물러요. 단단하지 못하다는 소리야. 얼마나 단단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 커터칼로 지우개 자르면 잘리죠. 그 커터칼로 지우개 자르는 느낌으로 금속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금속이 약한지에 대한 대답이 이해가 되겠다, 그지? 매우 금속이 약하다. 부드럽고 스칼이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매우 무른 금속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무르냐? 자유전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자유전자 수가 적고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온들을 결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자 사이의 결합력도 약하다는 소리잖아. 결합이 약하니까 반응성도 큰 거야. 결합이 약하니까 어떻게 원자 사이 간격이 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떻다? 밀도도 작아요. 얘네들이 다 통으로 연결되는 성질들인 거야, 사실은. 산소와 반응해서 피막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특히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게 알칼리 금속에 이 물과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산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M이라는 건 금속을 말하는 거야.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금속의 수산화물이 나오는데 얘가 강한 염기성을 띱니다. 우리가 염기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성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 자체가 뭐다? 염기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 염기를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기체가 나오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위험성이 생긴다? 이것만으로 폭발합니다. 되게 많이 넣으면 터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강염기성의 성질 중에 뭐가 있느냐?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세면대나 하수구 막히면은 뚫리라고 부어 넣는 약 있잖아요. 뚫어뻥 약. 그게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인 거예요. 단백질,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들 이 엉켜서 막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그걸 부으면 어떻게 된다?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녹아서. 그래서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요런 성질들을 가지는 것들이 알칼리 금속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디에 보관한다? 물과 산소랑 다 반응하기 때문에 보관은 석유, 벤젠 혹은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광택도 아까 말했잖아요. 칼처럼 덩어리 지우개 자른 것처럼 싹 자르면 잘려. 잘린 단면이 은백색으로 빛이 샥 나다가 1, 2초도 안 돼서 지우개 떼탄 색깔로 싹 뚝 덮여버려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알칼리 금속이 뭐 한다?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한 거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로 넘어오면 할로젠, 17족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입니다. 자, 이원자 분자란 뭐냐?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F2, Cl2, Br2, I2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독성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쓰냐면 살균 소독용으로 씁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사람도 위험한데 농도를 잘 조절하면 사람한테는 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녀석들을 처치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을 가질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균 소독용으로 이 17족을 많이 써요. 참고로 염소를 물에 녹인 게 락스예요. 현재는 부산은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이제 많이 안 나요. 부산하고 서울은 염소 대신에 오존을 통해서 물을 최종 소독하는 걸로 바뀐 지 오래거든. 근데 아직 타 지역은 염소 소독하는 데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그럼 염소를 아예 안 쓰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왜냐? 정수장에서 소독할 때는 오존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정수장에서 여러분들 집 수도관까지 파이프 가는 낡은 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염소를 추가해가지고 보내요. 물에 세균이나 그렇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로민 같은 경우는 소독용으로 잘 안 씁니다. 얘는 보통 우리 사진, 필름 인화할 때 많이 쓰는 물질이고, 아이오딘은 써요.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양호실에 가면 빨간 약 있죠, 빨간 약. 그 우리 포비든 용액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의 정체가 뭐냐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에탄올 용액이에요. 아이오딘을 에탄올에 녹여 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상처 났을 때 소독용으로 보통 양호실 가면 끓긴데 발라주는 약이 빨간 약이잖아. 그게 아이오딘이에요. 그럼 플로린은 어디에 쓰게 우리 사람에게 쓰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물론 순수한 플로린을 쓰는 건 아닙니다. 플로린으로 반응을 시켜서 만든 어떤 물질을 써요. 플로린. 여러분들 오늘도 썼을 건데. 하루에 3번씩을 써야 되는데. 네, 치약. 우리 불소라고 부르는 거 있죠. 치약 성분 중에 불소라는 성분이 플로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독용으로 쓰고 있죠. 할로젠이라는 뜻은 염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염은 소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하는 게 염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랑 일조관소들, 알칼리 금속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염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물에 녹아도 이제 위험한 물질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몇 분이냐? 50회. 자, 지금 67쪽 한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기본적으로 중심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잖아요. 그리고 이 주기율표라는 거는 결국 봐봐. 주기율표예요. 반복이 되는 규칙성을 표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소리란 말이야. 아까 그래서 족과 주기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자 구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우리 지금 저기 69쪽에 있는 저 그림을 저렇게가 아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 한번 잘 봐봐. 중심에 핵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많이는 못 들어가고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좁잖아. 전자는 전자끼리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맞지?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고 헬륨이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껍질은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들어가면서 8개가 꽉 차는 거야. 그 다음 껍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들어가면서 이 껍질이 꽉 차요. 그 다음에 바로 칼륨, 칼슘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원자번호 21번 스칸디움, 22번 티타늄, 23번 바나디움, 24번 크로미움 얘네들은 네 번째 껍질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네 번째 껍질까지 두 개를 놔두고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서 다시 안쪽부터 차거든요. 이게 과정이 복잡해, 구조를 그리기나 이러기가. 그리고 원래 이렇게 평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지,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잘 봐봐. 얘네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1쪽 원소들이고 최외곽 전자가 한 개인 애들이에요. 그 궤도에 처음 전자가 들어간 애들이다, 그지?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 헬륨은 뺐어요, 일부러. 얘네들이 2족 원소고 최외곽에 전자 2개 들어간 애들. 공소와 알루미늄 13족이고 3개가 들어간 애들. 얘네들이 13족이 되는 이유는 사실 주기율표 보면 베릴륨, 붕소 사이가 붕 떠있지. 그 사이에 10개가 들어가잖아. 걔네들이 아까 말한 네 번째 껍질 아닌 세 번째 껍질에 먼저 채우는 애들 10개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 건너뛰고 1, 2, 13, 14, 15, 16, 17, 18쪽이 되는 거고 전자는 14족이라서 4개 15족이라서 5개 16쪽이라서 6개 17쪽이라서 7개 4, 5, 6, 7 그리고 18쪽이라서 원자과 전자 빵개인 거예요. 얘네들 0개. 왜? 18쪽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보게 되면 중심에 핵이 있고 주기별로 전자들이 뻗어나가는데 같은 족 아이들은 같은 최외곽 전자를 가지게 되고 같은 최외곽 전자는 같은 형태의 화학 반응을 하게 되겠죠. 구조적으로 같은 곳에 전자가 있으니까.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들이 가장 안정된 위치로 결합할 수 있는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원소 내용들이 언급이 된단 말이야. 이제 보통은 교과서에서 추가 읽기 자료나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물이 원소인 줄 아는 이론 소설이 알려져 있었죠. 문제는 이론 소설은 물만이 원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공기가 원소다, 어떤 학자는 불이 원소다라고 했어. 물이라고 한 게 탈레스고 공기가 아낙시메네스, 불이라고 한 게 헤라클레이토스. 이러다가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가 물, 불, 공기, 흙 4개 다 원소라는 사원소설을 이야기했고 이 사원소랑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을 한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톰을 주장했지만 진공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졌고 진공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 연속설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원소가 서로 변환된다는 설명이 나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중세시대는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이라는 화학의 기초를 발전시키게 되었지.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와서 보일이 유리관 실험을 통해서 연속설이 틀렸다는 것을, 라부아지에는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라부아지에 이후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다라는 현대적인 원소 모형에 대한 개념이 잡혔단 말이야.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고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라부아지에가 원소를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끼리. 그러다가 발전한 게 베베라이너라는 학자가 새쌍원소라는 걸 발표하고 그 뒤에 현재의 주기율표인 족으로 들어갑니다. 원소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처럼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처럼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발견되는 거야. 3개씩 짝으로. 그런데 그때 가운데에 속하는 원소들이 아래 위 원소들의 가벼운 원소와 무거운 원소의 질량도 평균값이 되면서 반응성도 평균쯤 되더라는 규칙이 발견돼요. 나중엔 족으로 발전합니다. 뉴렌즈라는 학자가 옥타브라는 이론을 발표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18쪽이 아직 다 발견되기 전이라서 원소들의 성질 변화가 리튬부터 플로린과 나트륨부터 염소까지의 성질 변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8번째 만에 반복이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음악의 개이름 음계처럼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성질이 바뀌어 가는구나를 주장했다고. 현재의 주기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두 학자의 의견을 모은 게 멘델레프라는 학자가 최초로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되고, 이때만 해도 질량 순서로 만들어요. 원소들의 질량 순으로.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의 질량 순서 주기율표는 18쪽이 발견되면서 오류들이 나타나요. 동위원소들도 발견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모즐리라는 학자가 제안한 원자 번호 순서의 주기율표가 현재 쓰이고 있는 거고, 이 원자 번호 순서의 주기율표에서 바로잡은 오류들이 많아서 현재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쓰지만 멘델레예프 때는 이 새쌍원소나 옥타브서를 바탕으로 원소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카원소라고 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는데 얘는 녹는 점은 어떻고 화학적 성질은 어떻고 원소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할 거고 등등등에 대한 개념들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학자들이 제대로 표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질량 순서로 뒤에 게 땡겨 붙어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규칙성이 자꾸 무너지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로 발전해 온 겁니다. 화학은.
이게 사실 주기율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면 원자 구조, 전자 배치, 반응성, 반응하는 비율, 심지어 다음 주에 우리는 이온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 이온 배울 때 왜 누구는 플러스 1이고 누구는 플러스 2고 누구는 마이너스 2고 외우기 귀찮았잖아. 그지? 근데 사실 주기율표만 제대로 이해하면 요 구조, 이 주기율표만 이해 잘하면 이온 외우는 거 사실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0쪽만 후딱 풀고 과제는 75쪽까지